새벽 5시 어둠 속에서 빗자루를 든 한 여인이 있습니다. 20년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복도를 쓸고 닦는 58세 장인숙. 학생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가죠. 누가 알아줄 것도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내가 더럽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도착한 한 통의 초대장. 상암고 34회 졸업 30주년 동창회. 30년 전 그를 거지년이라 부르며 괴롭혔던 아이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정화숙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인숙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가봐야겠네. 어떤 얼굴로 사는지, 어떤 표정인지 봐야겠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동창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30년 만에 만남이 가져올 충격적인 반전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먼지 속에서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상암고등학교는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운동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가운데 본관 건물 입구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인숙, 48살의 그 여인은 어깨에 청소용품이 가득 든 포대를 짊어지고 조용히 복도로 들어섭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1층 복도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빗자루질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지죠. 20회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운 건 왜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이 복도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인숙의 일상 역시 그렇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하고 오후 2시까지 청소를 마친 뒤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합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하루하루죠. 누가 알아줄 것도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내가 더럽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인숙은 걸레를 헹구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립니다. 20대 초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빚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숙은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본 적 없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오전 7시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인숙 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일상이 이젠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아줌마, 여기 휴지 좀 주세요. 가끔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학생이 있으면 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휴지를 건네줍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인숙은 교무실 근처 작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그때 내가 저 나이였을 때는 어땠을까? 문득 학창시절이 떠오릅니다. 이 학교 출신인 인숙에게는 복잡한 기억들이 서려 있죠. 좋은 추억보다는 아픈 기억들이 더 많았던 시절입니다. 집안이 어려워 늘 구겨진 교복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 대신 빵 한 개로 점심을 때웠던 그 시절 말이에요. 오후 2시 청소를 마친 인숙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학교를 나섭니다. 이제 반찬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해야 할 시간이죠. 전기자전거에 보온 가방을 메고 동네 곳곳을 누비는 일. 청소 일만큼이나 오랫동안 해온 일입니다. 저녁 8시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인숙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반지하 원룸, 겨우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인숙에게는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켜려던 순간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인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상암고등학교 34회 졸업생 동창회 준비위원회.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습니다. 상암고 34회 졸업 30주년 동창회라는 제목 아래 화려한 호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죠. 내 이름을 누가 올린 거지? 인숙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졸업 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창들과 연락해 본 적 없는데 누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초대장을 보낸 걸까요? 아마도 학교 행정실을 통해 주소를 확인했겠지만 그래도 의아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니 참석 예정자 명단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주르르 나열되어 있죠. 최경란, 당시 반장이었던 아이. 조성철, 전교회장을 했던 모범생. 한윤기, 늘 전교 1등을 차지했던 수재.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서 인숙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름 하나. 정화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인숙의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초대받지 않은 기억들. 정화숙. 그 이름을 본 순간 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3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죠.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인숙은 늘 그렇듯 낡은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새 체육복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언니가 물려준 낡은 것을 기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 인숙을 보며 정화숙과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장인숙. 너 그 체육복 언제 빨았어? 냄새 나는데? 거지년이 무슨 학교를 다녀. 그냥 일찍 취직이나 하지. 그 말들이 얼마나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숙은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히 참았어요. 대들 용기도 맞설 힘도 없었거든요. 더 끔찍했던 건 체육복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탈의실로 돌아왔는데 인숙의 체육복이 사라져 있었어요. 온 교실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교복 차림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고 어머니께 야단까지 맞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채로 발견된 체육복. 그때 정화숙이 보여준 차가운 미소를 인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이건 실수야. 나 같은 건 기억도 못할 텐데. 인숙은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립니다. 정말 실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자신을 초대한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학창시절 기억들이 떠올라서 말이에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늘 혼자 다녔던 시절, 도시락 대신 빵 하나로 점심을 때웠던 날들, 새 교복을 사달라고 말하지 못해 항상 구겨진 옷을 입고 다녔던 그 시절들이요. 특히 정화숙은 인숙에게 가장 잔인했던 아이였습니다. 집안이 부유했던 정화숙은 늘 최신 유행을 따라 입고 다녔고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정화숙에게 인숙은 좋은 놀잇감이었을 겁니다. 너 아버지 술만 먹고 빚만 지고 다닌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러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인숙은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욕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났지만 사실이라서 더욱 괴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꾸만 어제 받은 초대장 생각이 났어요. 가봐야겠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 흘렀으니
다들 많이 변했을 거고 어쩌면 그때 일들을 기억조차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인숙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감정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사는지, 어떤 표정인지 봐야겠어. 그건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복수심일까요? 인숙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점심시간, 인숙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곰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창회에 가려면 준비할 게 많을 텐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옷도 사야 하고 머리도 손봐야 할 것 같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죠.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숙 씨, 그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 말입니다. 김 회장은 3년 전부터 인숙에게 계속 제안해온 일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표로 나서고 인숙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는 조건이었죠. 인숙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그는 줄곧 더 큰 무대로 나올 것을 권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말씀하신 자리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조건 없이요. 전화 너머로 김 회장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신중하게 고민만 하던 인숙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를 궁금해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내일 당장 준비하죠.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신의 학창 시절과는 너무도 다른 밝고 건강한 모습들이요. 다음 주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인숙 대표이사 되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인숙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평소 작업복만 입던 그가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난 건 처음이에요. 주식회사 예솔케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겠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는 인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서류 첫 장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오죠. 대표이사 장인숙. 그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실 예솔케어는 3년 전 인숙이 작은 자본으로 시작한 회사였어요. 처음엔 혼자서 홀몸 노인들의 집을 다니며 청소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이었죠. 하지만 인숙의 정성스러운 돌봄 방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인숙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진심을 다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2년 전부터는 대형 병원들과 간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며 겸업을 했어요. 회사 일은 퇴근 후와 주말에만 처리했고 대외적으로는 김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었거든요. 왜 굳이 숨어서 일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당당히 나서셔도 될 텐데. 김 회장은 종종 인숙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인숙은 늘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창회 초대장을 받은 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인숙은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 직원들이 인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부터 제가 정식 대표이사입니다. 앞으로 모든 대외 업무는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동안 김 회장 뒤에 숨어있던 인숙이 갑자기 전면에 나서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더 이상 숨어서 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인숙은 주요 거래처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모든 미팅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예솔케어 장인숙 대표이사입니다. 그동안 뵙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병원 관계자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동안 김 회장과만 일해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니까요. 하지만 인숙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 대표이사셨군요. 그때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시더라고요. 몇몇 병원에서는 이미 인숙을 알고 있었어요. 계약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인숙은 동창회 장소인 호텔을 미리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로비부터 화려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연회장 입구에는 상암고등학교 34회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얼굴들이겠구나. 인숙은 잠시 연회장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직원들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추억의 사진들을 상영할 모양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인숙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입던 소박한 옷들만 걸려 있어요. 동창회에 입고 갈 만한 옷은 오늘 입었던 정장 한 벌뿐이었습니다. 한복이 좋겠네. 인숙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품이 있는 한복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숙은 인사동의 한복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걸로 부탁드려요. 점주는 인숙의 체형과 피부색을 고려해 은은한 회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를 권했어요. 단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이 한복을 입으시면 정말 우아해 보이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한복만큼 품격을 드러내는 옷도 없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어본 인숙의 모습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청소부 장인숙이 아닌 예솔케어 대표이사 장인숙의 모습이었어요. 동창회까지 이틀 남은 저녁, 인숙은 회사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계약서들, 사업 실적 보고서, 그리고 최근 언론에 소개된 기사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구나. 인숙은 명함 케이스를 열어 새로 인쇄한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예솔케어 대표이사 장인숙. 그 글씨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면 뒤에 웃음들. 동창회 당일 오후 6시 강남의 특급 호텔 로비는 중년의 남녀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의 설렘과 긴장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인숙은 호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은은한 회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를 입은 그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우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30년 전 그 어린 소녀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숙 맞나요? 리셉션에서 명단을 확인하던 직원이 물었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가비를 지불했습니다.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죠. 연회장 입구에는 상암고등학교 34회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누구야 저 사람? 얼굴이 낯익은데 혹시 우리 반 애였나? 인숙이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인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기 앉으세요. 안내를 받아 지정된 테이블로 향하는 인숙의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이 인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혹시 장인숙이야?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경란, 학창시절 반장을 했던 아이였어요. 지금은 한눈에 봐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경란아. 인숙의 인사에 최경란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인숙이 이 자리에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와, 정말 인숙이 맞구나.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참가비만 해도 누가 알아줄 것도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내가 더럽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최경란의 말꼬리를 자르며 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윤기, 전교 1등을 도맡았던 그 아이였어요. 아, 맞다. 인숙이 너 지금 뭐하고 살아? 혹시 시집은 갔어? 물어보는 투는 관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어요. 아니, 어쩌면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일하며 살고 있어요. 인숙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굳이 지금 당장 모든 걸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연회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조성철, 학창시절 정교회장을 했던 그는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신 모습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인숙은 손뼉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관찰할 뿐이었죠. 이제 각자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 반장이었던 최경란부터 시작할까요? 최경란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로 사업한 지 10년째인데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어요. 대기업 부장, 병원 원장, 학원 운영, 공무원 등 나름대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숙이 차례네요. 사회자인 조성철이 인숙을 바라봤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인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표정으로 인숙을 바라봤어요. 인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잠시 침묵했죠.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장인숙이 정말 왔네?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고개를 돌린 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화숙이었습니다. 30년 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화려한 차림새와 도도한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정화숙은 천천히 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조용해졌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었죠. 오랜만이야, 인숙아.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내가 이런 자리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정화숙의 말투에는 30년 전과 같은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인숙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참가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혹시 빚내서 온 건 아니지? 정화숙의 말에 연회장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숙을 무시하는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얼굴 들고 나온 용기는 인정해야지.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거든. 정화숙은 계속해서 인숙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기요? 아니요. 전 오늘 꼭 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인숙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 인숙이 무대로 향하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정화숙을 비롯한 동창들은 인숙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가난한 소녀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도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회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어요. 그 순간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어요. 혹시 추억의 사진이라도 준비한 건가? 인숙이가 그런 걸 준비할 리가 없는데.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건 추억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문서의 형태를 갖춘 계약서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서는 명성의료재단과 예솔케어 간병서비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란에는 분명히 주식회사 예솔케어 대표이사 장인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화숙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의료재단은 바로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숙이 그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서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내부 감사 보고서였어요. 간병 서비스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병인 인건비 중간 착취, 환자, 가족 추가 비용 강요, 의료진과의 유착관계. 인숙이 문서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내려가자 연회장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특히 정화숙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자금 유용에 관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 문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의료재단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한 비용들, 그리고 간병 서비스 대금을 빼돌린 증거들까지 말이죠. 이 모든 자료는 저희 회사가 3년간 수집한 것들입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피해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관련 기관에 제보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잠깐, 그럼 인숙이가 회사 사장이라는 거야? 명성의료재단이라면 정화숙이 남편 병원 아니야? 정화숙은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비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등장했어요. 20년 전 청소용역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시면 20년 전 저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로자 이름란에는 정화숙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 결혼 직후 남편의 사업이 잠시 어려워졌을 때
정화숙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소 일을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세상에, 정화숙이 청소 일을 했다고? 그럼 인숙이 밑에서 일했다는 거네? 연회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30년간 인숙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정화숙이 사실은 인숙의 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거였죠. 정화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런 걸 공개하는 거야? 하지만 인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정화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몰랐지. 내 밑에서 한 달 일하던 당신이 날 이런 지경으로 만들 줄은. 정화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화수가, 그때 기억나? 청소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루 만에 그만두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인숙의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버티면 된다고 했지.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날이 온다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30년 전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지금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맞았어. 버텼더니 정말 보상받는 날이 왔더라고. 인숙은 마지막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발송된 수사 개시 통보서였어요. 명성의료재단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관련 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화숙은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으로 인숙을 바라봤어요. 30년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죠.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인숙이가 진짜 성공한 거네. 정화숙 남편 완전히 끝났겠다. 세상에 이런 반전이. 인숙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화숙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거와 마주한 용서. 연회장은 완전히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무도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숙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지만 정화숙은 여전히 무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수가 괜찮아? 최경란이 조심스럽게 정화숙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정화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죠. 사회자인 조성철이 당황한 기색으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인숙의 성공을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정화숙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짜 세상 모르는 일이네. 인숙이가 그렇게 성공했을 줄이야. 그런데 좀 심하게 한 것 같지 않아? 굳이 이런 자리에서. 아니야, 정화숙이 그동안 인숙이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자업자득이지. 인숙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30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응어리를 풀어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화숙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친 정화숙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가에 화장이 번져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수가.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정화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
정화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그때 일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어? 우리가 어린애였을 때 일을. 인숙은 정화숙 옆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는 50대가 된 두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성공한 사업가이고 한 명은 몰락 위기에 처한 재단 이사장 부인이었죠. 어린애였다고? 그럼 그때 내가 받은 상처도 어린애 장난이었을까? 인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내가 내 체육복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반 아이들 앞에서 나를 거지년이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어린애 장난이었어? 정화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절의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했거든요. 인숙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정화숙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장난 정도로 여겨졌던 일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한참 후에 정화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인숙아. 그때 내가 너무 철없었어. 인숙은 정화숙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정화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고. 인숙은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성철이었습니다. 인숙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조성철은 인숙을 호텔 옥상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일, 정말 놀랐어. 조성철은 난간에 기대어 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때 일들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인숙은 조성철을 바라봤습니다. 학창시절 정교회장을 했던 그는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땐 미안했어, 인숙아. 사실 너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비겁했어. 조성철의 고백이 의외였어요. 인숙은 그가 자신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와주고 싶었다고? 응. 정화숙이나 다른 애들이 널 괴롭힐 때마다 말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나까지 왕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비겁했지. 인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늦었지만 고마워요. 조성철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인숙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정치든 법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줄게. 그 순간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도움의 손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철아, 고마워. 인숙은 명함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조성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인숙아, 정화숙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긴 상태라면 그건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에요.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인숙의 한복 치마가 살랑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힘들긴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복잡한 감정들이 밤 공기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그들의 무릎 꿇음.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 후 서울 시내 한 호텔의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솔케어 대표이사 장인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취재진을 보낸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솔케어 대표이사 장인숙입니다. 인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명성의료재단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예솔케어와 명성의료재단의 계약 해지는 업계에서도 큰 관심사였거든요. 지난 3년간 저희는 명성의료재단과 간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환자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숙은 준비해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가족들에게 추가 비용을 강요한 증거, 간병인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한 내역, 그리고 의료진과의 부적절한 거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예솔케어는 앞으로 노인 인권 보호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 전체의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각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관련 기사를 내보냈어요. 간병 서비스 업계의 양심 있는 고발, 서민 출신 여성 CEO의 용기 있는 결단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그 시각 명성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는 급박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화숙의 남편인 박재민 이사장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화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창회 이후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야겠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이미 늦었어요. 그날 오후 검찰청 수사관들이 명성의료재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재민 이사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정화숙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인숙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경란이었어요. 인수가 나야. 시간 있을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최경란의 목소리는 동창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딘가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 회사 근처 카페에서. 괜찮겠어?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최경란은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인수가 먼저 사과할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최경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 와서 사과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인숙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최경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 도울 일이요? 응. 내가 하는 노인 인권 캠페인 같은 거.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 인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경란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인숙의 회사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한윤기였습니다. 인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에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윤기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간병 서비스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에 대한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해요. 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릴게요. 그 무렵 조성철 의원도 인숙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전문가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시정 질문 시간에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인숙 씨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인숙은 뜻밖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자신을 무시했던 동창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정화숙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인수가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게 염치 없다는 걸 알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그때 받았을 상처들을 생각하니 정말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편지는 3장에 걸쳐 정화숙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응원하고 있어. 인숙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30년간 마음에 담아둔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지 털고 햇살 걷는 길. 6개월 후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상암 고등학교 교정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인숙은 20년 만에 학교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특별한 손님으로 말이죠. 장인숙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인숙을 맞이했습니다. 예솔 케어에서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장학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숙은 교장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 후 혼자 교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다녔던 교실, 체육복을 잃어버렸던 그 탈의실, 혼자 도시락을 먹던 계단까지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1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소독약과 걸레 냄새였죠. 복도 끝에서 한 여학생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벌 청소하는 건가요? 인숙이 다가가 물었어요. 여학생은 고개를 들어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요. 그냥 청소 당번이에요. 하지만 인숙의 눈에는 그 아이의 모습이 30년 전 자신과 너무나 닮아 보였어요. 혼자서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표정까지 말이죠. 이름이 뭐예요? 김민주요. 민주야, 혹시 공부는 좋아해? 민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이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학원 갈 형편도 안 되고 집에서는 빨리 취직하라고 하세요. 인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꼭 3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민주야, 혹시 장학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장학금이요? 그런 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민주의 손을 잡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에게도 기회는 온단다. 그날 오후 인숙은 학교 상담실에서 민주의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가졌어요. 민주는 성적은 중상위권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저희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어른이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니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물론이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인숙은 민주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지금의 너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면 돼.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인숙도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 이 장학금 정말 제가 받아도 되나요? 그때 나도 그랬단다. 누군가 손 내밀어 줬다면 내 삶이 조금은 덜 고달팠을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인숙은 다시 학교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민주가 장학증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체육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민주는 당당히 무대에 올라 장학증서를 받았어요. 김민주 학생에게 예솔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어요. 민주는 상기된 얼굴로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인숙은 조용히 학교 복도를 걸었습니다. 20년간 매일 걸었던 그 복도였지만 오늘은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닌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걷고 있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인숙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혹시 예솔케어 회장님 맞으세요? 돌아보니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응, 맞아. 와, 진짜 회장님이시네요. 저희 할머니가 회장님 회사에서 도움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학생의 밝은 미소를 보며 인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해온 일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민주 친구거든요. 회장님 덕분에 민주가 정말 밝아졌어요. 이제 매일 공부한다고 도서관에서 살아요.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려던 인숙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교문 앞에 상암고등학교라고 새겨진 표지석이 보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이 문을 나서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오늘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 인숙은 백미러로 학교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보낸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한 기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줄 것도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내가 더럽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30년 전 매일 아침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숙의 삶을 알아주고 있었고 그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민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회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인숙은 문자를 읽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주야,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돼. 차창 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인숙은 그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하루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3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온 기분이었어요.